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같은 사람에게 다시 끌립니다. 이해했다고 믿었던 패턴이 어느새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깨달음이 가짜였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직선이 아니라 감소 곡선입니다. 신경계에 새겨진 오래된 습관은 이해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은 분석할 때가 아니라 반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약해집니다. 오늘은 습이 다시 강해질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중심으로 깨달음 이후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바뀔 때 습은 비로소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패턴을 끊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역할을 맡아왔다면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를 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이었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이해하는 역할이었다면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저에게 새겨진 습관 회로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기저액은 운동 조절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 특히 습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기저액 내의 신경세포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결국 자동화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던 개처럼 특정한 자극이 오면 정해진 반응이 나오도록 회로가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예측 오류 신호로 작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그 행동을 강화합니다. 누군가를 돌봤을 때 고마움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이해했을 때 인정을 받았다면 뇌는 그 행동을 보상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했던 행동이 점차 자동화되고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를 끊으려 할 때 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둔 자동 경로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뇌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매번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자동화된 패턴을 따르는 것이 훨씬 적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패턴을 끊으려 하면 뇌는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번역됩니다. 금단 현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중독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중독되면 도파민 수용체의 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수용체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관계 패턴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다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뇌가 기대하던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끊을 때는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행동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죄책감이 올라와도 연락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허용하되 행동은 고정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행동은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패턴을 연장한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죄책감이 시키는 행동은 패턴을 강화합니다. 죄책감은 통과해야 할 감정이지 따라야 할 지침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강하고 자주 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집니다. 파도의 주기도 길어집니다. 강도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소거 과정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약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같은 사람에게 다시 끌립니다. 이해했다고 믿었던 패턴이 어느새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평온했는데 갑자기 다시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석 달 동안 괜찮았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다시 끌립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깨달음이 가짜였다고 자책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흔들린다고 해서 깨달음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직선이 아니라 감소 곡선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거 과정과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개를 이용해 실험했던 것처럼 종소리와 음식을 함께 주다가 음식을 빼면 개는 처음엔 여전히 침을 흘립니다. 조건 반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소리만 계속 들려주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점차 침을 흘리는 반응이 줄어듭니다.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 결국 종소리에 침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종소리에 다시 침을 흘리는 순간이 옵니다. 소거가 일어난 지 며칠 뒤 종소리를 다시 들려주면 개는 다시 침을 흘립니다. 소거되었던 반응이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것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뇌에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조건 반응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억제되었을 뿐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의 관성입니다. 기저에게 새겨진 습관 회로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자극이 오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거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날 때 회로가 다시 켜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은 다시 분석하거나 다시 이해하거나 다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 또 잔향이구나 하고 통과하면 됩니다. 자발적 회복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다시 조건 형성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소고가 일어난 개에게 다시 종소리와 음식을 함께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종소리는 다시 조건 자극으로 회복되고 종소리와 음식의 연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조건 반응이 형성됩니다. 관계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다시 연락하면, 석 달 동안 거리를 두다가 다시 가까워지면 패턴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자발적 회복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올라와도 됩니다. 생각은 떠올라도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 소거할 때보다 자발적 회복 후 소거할 때가 더 빠릅니다. 이미 한번 끊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도 기억합니다. 아, 이 반응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물결은 첫 번째보다 약합니다. 세 번째 물결은 두 번째보다 약합니다. 이것이 감소 곡선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간격도 길어지고 강도도 낮아집니다. 깨달음 이후의 흔들림은 지혜가 아니라 신경계의 관성입니다. 뇌가 예전 경로를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 부족한 증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어느 순간 자극이 와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습이 기억으로만 남는 순간입니다. 가짜 깨달음은 이해의 중심이 있습니다. 평온하지만 동시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고 상대에게도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고, 너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관계를 다시 시험해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달라졌으니까 다시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바뀌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다르게 말하지만 같은 것을 합니다. 정착된 깨달음은 선택의 중심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건조합니다. 흥분이 없습니다. 설명 욕구가 사라집니다.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증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험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시 만나볼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행동이 고정됩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불교의 수행 단계에서도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견도는 바르게 보는 단계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고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깨달음이 머무는 지점입니다. 이해는 있지만 습관은 여전합니다. 견옥, 즉 이지적 번뇌는 끊어졌지만 수옥, 즉 정서적 번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정서적 습관까지 바꿔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몸의 반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에서 일어난 인지적 변화를 기저에게 습관 회로까지 내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수도입니다. 수도 과정은 지루하고 반복적입니다. 같은 선택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화가 나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끌려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참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동화됩니다.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락했을 때 도파민이 나왔다면 이제는 연락하지 않았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보상 체계가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고 행동이 남으면 진짜입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정착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해에서 선택으로, 흥분에서 고요로, 말에서 행동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견도에서 수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히는 순간입니다. 깨달음 이후 관계는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변화합니다. 단계별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감정은 그대로인데 반응이 줄어듭니다. 화가 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했습니다. 서운하면 바로 따졌습니다. 보고 싶으면 바로 연락했습니다. 감정과 행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느끼지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가 예전 패턴을 시도합니다. 예전처럼 자극하거나 요구합니다. 연락이 없으니까 먼저 연락합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뇌는 예전 방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강도를 높입니다. 도파민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더 강한 자극을 보냅니다. 이것을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보상이 나오지 않을 때 잠시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쥐가 레버를 눌러도 먹이가 나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더 세게, 더 자주 누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는 더 강하게 시도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안 물립니다. 예전 같으면 반응했을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극에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속어 폭발 단계에서 행동하면 패턴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속어 폭발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뇌는 학습합니다. 아,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이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구나. 도파민 회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상대가 혼자 과잉 반응하거나 멀어집니다. 패턴이 작동하지 않으니 당황하거나 화를 냅니다. 내가 변했다고, 냉정해졌다고,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혹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보상이 없는 관계에 뇌는 에너지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경로는 약화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관계가 정리되거나 형식만 남거나 무해해집니다. 완전히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은 하지만 예전 같은 긴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만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패턴은 사라집니다. 습관 회로가 비활성화됩니다.
같은 사람을 봐도 예전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정리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합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선택을 반복할 뿐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은 나의 행동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관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선택을 지킬 뿐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재배치됩니다. 패턴이 작동하지 않으면 관계는 저절로 약해지거나 형태가 바뀝니다. 습이 사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의 신호는 매우 뚜렷합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안 하면 불편하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 됩니다. 숨을 쉬듯이 걷듯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짐했고 매 순간 선택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 오면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사명은 증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변했다고 알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도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계심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피로가 적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전의 고통이었던 패턴이 이제는 재능과 통찰과 경계 능력으로만 남습니다. 의존적 관계에서 고통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의 의존성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하지만 거기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냥 압니다. 감정적 조종을 당했다면 이제는 조종의 패턴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예전의 상처가 지금의 지혜가 됩니다. 아팠던 만큼 예민해졌고 예민해진 만큼 명료해졌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여열반과 비슷합니다. 번뇌는 끊었지만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업보로 받은 몸이지만 더 이상 번뇌를 만들지 않습니다. 습의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뀐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해치는 데 쓰였던 에너지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돕는 데 쓰입니다. 같은 강도의 에너지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기저에게 습관 회로가 재구성된 상태입니다. 예전 회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로가 더 강해진 것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의 긴장에서 도파민이 나왔다면 이제는 관계의 평온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을 때 도파민이 나왔다면 이제는 경계를 지킬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보상체계 자체가 재배치되었습니다. 2단계에 오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싸우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냥 자료가 됩니다. 통찰의 원천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렇게 오래 견뎠을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명료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재능이 되는 순간입니다. 습이 사명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습이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서면 세상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같은 자극에 몸이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슷한 상황만 마주해도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만 끌리지 않습니다. 알아차리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신경계가 조용합니다. 예전 유형의 사람이 매력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입니다. 왜 예전에 저 사람에게 끌렸을까 신기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명확한 신호들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의아합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월감도 아닙니다. 그냥 취향이 바뀐 것입니다. 뇌의 보상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봐도 다르게 느낍니다. 예전에 맛있었던 음식이 이제는 맛없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킬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늘 경계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계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선이 그어집니다.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리가 생깁니다. 설명 없이도 선이 유지됩니다. 예전에는 경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런 관계는 불편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선이 유지됩니다. 행동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부적절한 요구에 자동으로 거절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습관 회로가 완전히 재구성된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공허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했고 계획이 없으면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뇌가 타인의 존재를 통해 도파민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보상을 얻습니다. 이때 습은 기억으로만 존재합니다. 불교의 무여열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육신마저 소멸한 완전한 열반까지는 아니지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극이 와도 번뇌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극일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저에게 습관 회로가 거의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자극이 와도 자동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측 오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가 그 패턴을 더 이상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 오면 과거의 관계가 꿈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저런 관계를 견뎠나 싶습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습이 소멸 단계에 들어서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습이 다시 강해질 때는 명확한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회복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크거나 외로움이 깊거나 자존감이 흔들릴 때 예전 회로가 다시 작동하려 합니다. 뇌는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이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이번만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유형인데도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예전 사람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더 성숙해 보이고, 더 진실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겉모습뿐입니다. 뇌는 같은 자극에 반응하고 있지만 의식은 차이점만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파민 회로가 다시 작동하려는 신호입니다. 예전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갑자기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고 싶거나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알았다고, 너도 이렇게 보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착된 깨달음은 설명 욕구가 없습니다. 설명하고 싶다는 것은 아직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깨달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셋째, 상대의 사정을 과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의 상처를 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해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라면 이해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자 역할로 돌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예전 패턴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보는 역할, 이해하는 역할, 참아주는 역할로 다시 들어가려는 뇌의 시도입니다. 넷째, 나만 성숙해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관계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관계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함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한 것을 먹어도 배탈 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독한 것을 알아보고 먹지 않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평온보다 긴장이 익숙해집니다.
조용한 관계보다 긴장감 있는 관계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안정적인 사람보다 불안정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도파민 민감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다시 강한 자극을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온에서 얻는 도파민보다 긴장에서 얻는 도파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독 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려는 징조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지금이 선택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분석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동을 지키면 됩니다. 뇌는 예전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려 합니다.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회로가 다시 강화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여러 달의 수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빠져들었을 상황에서 이제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머리가 알아차립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습은 이미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뿐 힘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신호가 보인다는 것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습이 다시 강해지려 할 때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예전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락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허용하되 행동은 고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끊을 때처럼 다시 끊으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빠릅니다. 이미 한번 끊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도 기억합니다. 소거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자발적 회복 후 다시 소거하면 회로는 이전보다 더 약해집니다. 반복할수록 간격은 길어지고 강도는 약해집니다. 습은 이해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을 때 사라집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견도에서 수도로, 이해에서 선택으로,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깨달음은 직선이 아니라 감소 곡선입니다. 다시 흔들려도 깨달음이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관성입니다. 자발적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도덕이 아니라 금단 현상입니다. 오래 맡았던 역할을 끊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통과해야 할 감정이지 따라야 할 지침이 아닙니다. 감정은 허용하되 행동은 고정하면 됩니다. 관계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바뀝니다. 패턴이 작동하지 않으면 저절로 약해지거나 형태가 바뀝니다. 설명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 됩니다. 습이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상처가 재능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전의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통찰이 됩니다. 아팠던 만큼 예민해졌고 예민해진 만큼 명료해졌습니다. 습이 소멸 단계에 들어서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같은 자극에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습은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호가 보이면 선택을 강화할 때입니다. 습은 이해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을 때 사라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